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결혼 3년 차의 무자녀 가정주부이고 현재 32살입니다. 결혼 초부터 홀로 드시고 현재 한갑이신 시아버지와 함께 다소곳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남편이 해외 근무차 지난해 5월 출국하여 시아버지와 연립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직업 군인답게 완고하시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극진하셔 친정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열심히 살아라 하시면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 총무과에 취직도 알선해 주셔서 현재 열심히 다니고 있기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들어 갑자기 부엌질을 하고 있으면 자주 다가와서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라며 칭찬과 더불어 가끔 미미한 스킨십도 해주면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 이 시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점점 농도가 짙어져 기분이 이상도했었습니다. 어쨌든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 전 시아버지가 저의 몸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엉겁결에 소파에서 응하고 말았습니다. 홀로 계산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만 두렵기도 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거절하지 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끔 갖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두렵고 남편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민할 거 없다며 위로를 해주시지만 죽고 싶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화 상담실을 노크합니다. 용기 있게 상담을 요청한 것을 보아하니 고민에 대한 해결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라도 빨리 관계를 청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들에게나 주위에 노출이 되었다면 뻔한 파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투성일 겁니다. 일단 시아버지의 행위가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책임이 과중한 사안입니다. 한번 무너진 인생은 회복 불능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시를 말할 때 삶은 아름답고 사회는 밝아집니다. 예를 들면 시아버지를 성적인 폭력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주 환경을 바꿔보도록 시아버지께 진정하게 충원을 해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단둘이 살고 있는 주거 생활에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상담실 노크처럼 용기 있는 별거 생활을 선언해보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한지라 동일한 문제 상담이 가끔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내심 걱정하며 조용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랑에 빠져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들이나 주간지에서나 읽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주인공이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성적 판단이 절대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놀랍네요. 이게 사실이란 것이 믿어지지 않은 사실에 말문이 막히네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죠? 상담하는 며느리가 더 얄밉네요. 며느리의 심정이 느껴져서 더 음란하게 느껴지고요. 하고 나서 거절하지 않는 관계였다니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즐긴다는 말의 의미가 야속하고요. 여자가 아무리 이성으로 안 하려고 하지만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나 싶어요. 어떡해요?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원망해야겠어요.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내 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한다면서 누구 원망하려고 상담하셨어요? 자신의 육체가 그것을 원하는데 어떡하느냐고요? 참 뻔뻔하고 낯뜨겁네요. 며느리가 한 집안에 같이 모시고 살던 시아버지하고 10년 넘게 관계를 즐겼다네요. 이웃나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다르지만 인간 본성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복지재단에서 상담 일을 하다 보니 별별 일을 다 상담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선 더 심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일이기에 말할게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며느리하고 집안방에서 낯거리를 하던 중에 권사님이 집에 들어온 중도 모르고 그대로 하다가 현장을 들렸어요.
60 초반 장로님이 30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인 장로님이 오전 그 시간에 집안에서 낮거리를 즐기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일인데요. 교회에서 소문이 파다해져서 제가 그 며느리하고 평소에 잘 알거든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저하고 그 후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자세히는 말을 안 하지만 제 느낌의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좋아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 낳아서 돌잔치에 제가 갔었네요. 제 눈엔 집사님 낳은 아들이 장로님을 닮아 보이고 물론 집사님 남편이 장로님의 아드님이시니 피는 같겠지만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던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시아버지들이 너무 건강하시고 이런 일 많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너무 젊으시면 같이 한 집에 살지 않는 게 좋을 거론 생각 드네요. 한 집에서 같이 살 맞대고 살다 보면 남녀 간의 야릇한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빨리 제각각 따로 살아야 해요. 너무 정들으면 못 헤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정들으면 안 되니까 남녀 관계를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여기 며느리 된 분은 마음에 이미 시아버지를 받아들인 것 같아서 쉽게 헤어지기도 어렵겠어요. 가정의 날에 시골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올라왔어요. 외로우신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씩씩하게 살고 계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우리 며느리 예쁘다 하시면서 스킨십 비슷하게 하셨어도 전 아무렇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님의 글을 읽고 나니 기분 더럽고 토할 것 같은 게 있죠. 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요. 놀라워요. 솔직히 고백하면 거절하지 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라는 글에서 느낌은 이미 시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고 기다렸다는 더러운 생각이 드네요. 님은 누구세요? 지방 어디 살고 계신가요? 그 지역 사람들 욕먹이는 글인 줄 모르세요? 시아버지가 저의 몸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엉겁결에 소파에서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끔 갖고 있습니다. 제 직감인데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하시고 계신다는 정말 더러운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서로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밤마다 같이 한 이불 속에 잠을 자고 즐기나요? 한 이불 속에 부부처럼 몸을 섞으면서 만리장성을 쌓고 즐기나 시아버지가 군대에서 단련하신 무쇠 같은 몸으로 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셔요? 며느리의 몸을 집요하게 요구하셨다는 시아버지 그분도 대단하시지만 얼떨결에 응하고 말았다는 댁은 더 더럽고 추하고 말로 못하겠네요. 60세나 되셨으니 세상살이가 오래되신 분이니 기교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점이 남편과 달라서 좋아졌나 보죠? 집에 아무도 없이 단둘이만 지내니까 밤낮을 가리질 않고 낮거리도 자주 하시겠지요. 다른 모른 남자도 아닌 시아버지한테 몸을 보여주며 별다른 느낌 없으셔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상상이 되고도 남아요.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할지도 상상되고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니 무슨 대화가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지금쯤 더 깊은 정이 들었겠네요. 혹시 임신하면 어쩔 셈이세요? 걱정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저주스러워요. 아무리 남자가 그리워도 이건 아니죠. 외롭다고 님처럼 집안에 아무 남자나 상대하면 그건 동방예의지국 삼강올인에 어긋나요?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외국까지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는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눈을 씻으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더럽단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남깁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인가 봐요. 사실이면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죠? 신랑이 알면 얼마나 화나고 실망하겠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신랑한테 들키지 마사고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중했어요. 지금 당장에 집 나가면 주위에 소문날 테고 홀로 되신 시아버지를 꼭 모셔야 할 처지 아니라면 분가해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해요.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마시고요. 남자들은 한번 하게 되면 지속하려고 할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약속받아 놓으세요. 다시는 안 하기로요. 또 그러시면 신랑한테 말하겠다고 경고해드리세요. 여기서 그만두면 입 다물겠지만 앞으로 더 그러시면 신랑한테도 말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싫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제 느낌에는 님도 어느 정도 시아버지한테 끌리고 좋아한 것 같아요. 아무리 외롭더라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아버지하고 그러시면서 이젠 부부처럼 지낸다니 말문이 막히네요. 단둘이만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바꾸시는 게 나을 듯해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결혼 3년 차의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삶의 지옥 같던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4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앞에 커피숍 점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 때면 제가 일하고 있는 커피숍으로 왔고 남편 동료들과 우르르 몰려와서 커피숍에서 한참 떠들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후배가 저한테 쪽지를 건넸고 그 쪽지에 남편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을 데리고 커피숍에 온 거였어요. 그리고 쪽지는 남편 후배가 남편 모르게 도와준다면서 저한테 준 거였어요. 저도 매일 오는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생기거나 멋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착실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여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후배가 직속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맨날 아가씨 생각하면서 끙끙 앓길래 제가 이렇게 쪽지 드리는 거예요. 제발 사람 살린다는 셈 치고 한 번만 연락하시면 안 될까요? 쪽지를 주며 얘기했어요. 저도 맨날 보던 남편이었고 싫지만은 않아서 쪽지 받고 연락드린다고 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배분한테 쪽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한 남자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부턴 후배분 시키지 말고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를 보내니 그날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저한테 왔습니다. 수연 씨라고 하셨죠? 후배가 시키지도 않은 쪽지를 드렸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연 씨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시원하게 연애해보죠. 제가 문자로 당당한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런지 평소 남편답지 않게 과도하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믿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1년 정도 사귄 다음에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이 너무 가난했고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해서도 제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었던 친정이기에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지금 빚이 많아서 내가 매달 돈 보내드리고 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저도 남편과 꼭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로 남편이 싫어한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집안 얘기는 서로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결혼하려고 하니 서로의 마음보다 서로의 집안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게 문제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에는 내가 따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결혼해서도 친정에는 계속 지금처럼 드려도 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편 집 안 얘기해주는데 남편 집은 서울 근처 수도권에 땅도 많이 있고 건물도 있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은 신경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씀씀이가 크지 않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손 벌리기는 싫다고 하며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생각에 동조했고 남편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냥 잘 산다고만 들었지 정원이 달린 2층 빌라에 살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정원을 지나 빌라 앞에 차를 세우니 시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남편은 방문 전에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남편이 처음 이렇게 여자를 데려오니까 기대감에 벗은 발로 저를 맞이하러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잘 왔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흘러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 왔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제 아니라면 다른 어떤 여자와도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면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엉덩이가 큰 게 아기는 잘 낳겠구나. 민호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아이나 빨리 낳거라. 아버님은 이제 70세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고집이 상당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빨리 밥이나 차려오라며 나무랐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예전에 가부장적인 남자지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까지 하시나 놀랐습니다. 어머님을 좀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저희 남편이 나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님은 술 가져와라. 국이 식었으니 데워와라.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싱겁냐. 항상 불만이셨고 그런 아버님의 시중을 봐주시는 어머님이 불쌍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머님을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아버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아버님이 작은 아파트를 사주셔서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아버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저에게 갖은 한약이랑 임산부랑 아이한테 좋다는 음식은 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장남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안 좋아하시는 시부모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시아버님은 유별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5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잡혔다며 저에게 시댁에 잠깐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시아버님께선 그럼 며느리는 누가 돌보냐며 당장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 친정에 있는 게 저는 더 편했지만 시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것도 있고 남편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 남편이 돌아오는 3달 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니 아버님은 우리 귀한 며느리 왔냐며 어머님께 빨리 임산부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하라고 타박하셨어요. 제 앞에서 어머님을 너무 뭐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의 삶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거나 주방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아버님은 어머님께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어머님도 포기하셨는지 아가야, 저 양반 원래 저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주방에도 오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말하며 뒤돌아 주방에 가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아버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님은 술에 취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아버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그 여자가 조용조용히 아버님의 서재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몰래 거실로 나와 서재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과 그 여자가 관계를 맺는 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버젓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 순간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밤에 늦었는데 안 자고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랑 다른 여자랑 지금 서재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 안 들리세요?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괜찮다며 저한테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버님과 같이 온 여자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버님이 나가시고 저는 어머님께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대놓고 저렇게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머님은 상관없으세요? 아무리 가부장적인 아버님이라도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미 포기하셨는지 얘기하셨어요. 원래 저러지는 않았는데 5년 전 내가 유방암 수술 받고 가슴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랑은 자려고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여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니 나도 이혼하고 살고 싶었지만 아들도 이렇게 큰 마당에 새로 나가서 살면 뭐 하겠나 싶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 나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 칠 거니까 말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자기 혼자만 아버님의 이런 행동을 봐준다면 아들이랑 아버님의 관계는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굳이 살아야 하나 분노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버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맺더라고요. 그렇게 악몽 같던 3개월의 시댁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신혼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는 신신당부에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출산 소식에 아버님은 한 걸음에 산부인과로 찾아오셨고 귀한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현금 1,000만 원도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추악한 행동들을 봐왔기에 주신 돈을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서 2돌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님이 급하게 저희 부부를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우고 정신이 없어서 시댁에도 자주 못 갔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남편과 병원으로 가니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일 보고 들어오니까 내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있더라고.
119 불러서 병원에 왔는데 유방암 말기라고 하는 게 아니니.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님은 원래부터 자기 불평이 없으셨던 분이라 정말 죽을 정도까지 아프지 않으면 말을 안 하셨을 것 같았어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무척 싫어하셨거든요. 그래도 자기 몸인데 남들을 왜 생각하셨을까? 유방암 말기까지 올 정도면 무척 아프셨을 텐데. 그렇게 참으면서까지 남편과 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었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은 장례식 내내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추악한 행동들이 생각나며 속으로 그러길래 아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막상 아내가 떠나니까 미안한가 보네. 라고 생각했어요. 밥도 안 드시고 술만 연신 드시는데 나이도 70 가까우신 분이 버텨낼 힘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술만 드시니 아버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님이 걱정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남편 회사는 2시간 거리 정도 되었는데 남편은 행여나 아버님이 다른 생각을 하실까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게 되었어요. 워낙 손주를 좋아하셔서 손주와 같이 지내다 보면 어머님을 잊으시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예전의 아버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 미안하다면서 매일 술을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님도 연세가 적지 않으셔서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며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의 출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장을 가면 1년은 있어야 해서 남편은 안 간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대체자가 없다고 하였고 이번 출장을 잘 마치면 임원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안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아버지 좀 지켜봐줘.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이번 출장만 다녀오면 우리 따로 살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지내자. 어머님께 막대했던 아버님이라 싫어했지만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지금의 아버님은 예전에 강했던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님을 그리워했기에 저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만 남겨두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음식 위주로 밥을 차려드렸고 아들과 함께 아버님하고 산책도 하였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났을까요? 저희와 생활이 익숙해지셨는지 점점 밝아지셨어요. 어느새 어머님을 잃은 슬픈 모습은 사라지셨고 외부 사람들과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아들한테 정말 고맙다며 너희들 덕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술을 먹고 여자를 데리고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머님도 안 계시고 홀몸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보통 데리고 오는 여자들은 사랑해서 만나는 여자들이 아니고 업소에서 만나는 여자들이었어요. 아버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력도 찾았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다시 많은 여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하루가 멀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아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아이 교육상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오기 2달 남았을 때 아버님께 아이를 친정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아버님이라서 보내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저는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이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아들 출장 다녀올 때까지는 같이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얘기한 것도 있고 아버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가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잡으시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친정에 보내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여니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짐짓 놀라며 벌써 왔냐라고 하셨어요. 제 방에는 어쩐 일이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버님은 별건 아니고 며느리 이제 혼자 지내야 하는데 부족한 건 없나 해서 한번 들어와 봤다. 배고프구나. 밥이나 먹자. 제가 밥을 차리는 동안 아버님은 술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둘만의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색한 자리가 될 것 같아 밥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외롭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서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됐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업소 아가씨들 데리고 오면서 어머님은 다 잊은 듯한 아버님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어머님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아버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밥을 먹고 저는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한 번 자면 깊게 자는 편이라서 그날도 친정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 이불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이불을 들치니 아버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랑 밥 먹을 때 이후 술을 더 드셨는지 아버님의 눈빛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가야, 너무 외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만 나를 남자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불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를 밀치고 말이 안 통한다며 저를 때렸습니다. 70 다 드신 노인이 왜 이렇게 힘이 좋으신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님에게 제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관계가 끝나고 얘기했어요. 아까 너 없을 때 이 방에 CCTV 설치했으니까 행여나 딴 마음 먹지 말아라. 아들이 2달 뒤에 온다니까 그때까지만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오늘 찍힌 영상은 아들한테 비밀로 하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님이고 뭐고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었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남편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간다면 나는 어떤 여자가 되는 거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제 방을 뒤졌고 정말 안 보이는 곳에 조그만 카메라가 있더군요. 혹시나 아버님이 저를 겁주려고 거짓말한 거라면 당장 신고하려고 했는데 정말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었고 우선 아버님과 떨어져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의 문자였어요. 아버님은 어제의 동영상의 한 장면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아들한테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너무 창피한 마음에 다음날 시댁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아버님이 오셨고 아버님은 내가 얘기했지. 아들 올 때까지만 그냥 같이 있어 달라고. 자꾸 이렇게 피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악마가 있을까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모습이 들키기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악마 같은 아버님이 어떻게 됐으면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과 단둘이 산 지 한 달쯤 됐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주일님이랑 어떤 관계시죠? 박주일은 아버님 이름인데 누군데 나한테 연락하는 거지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주일님 1시간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박주일님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연락드린 겁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의 몸을 탐했고 그렇게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죽다니.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제가 신이 정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른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기뻐하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는 경찰들이 있었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박주일 씨가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어두운 곳이라 미처 박주일 씨를 보지 못한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유품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침착하게 아버님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그날 찍었던 동영상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삭제하고 핸드폰은 불태웠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돌아와서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그렇게 악마 같았던 아버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저만 알고 있던 동영상도 같이 사라졌고요. 정말이지 그때 생각하면 죽고 싶기도 했는데 하늘이 도와 아버님께 천벌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다면서